이종배 의원님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제 의정 보고에 찾아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을 담아서 큰절함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못 채우면 어떡하나 싶어서 며칠 전부터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 의정보고회에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기 비례대표, 제 소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정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례대표 출신이고요. 3년 반 동안 서초구에서 활동을 하다가 여기 이제 동대문구로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여기 지역에 이병윤 의원님이나 신미경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힘을 합쳐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총정사 덕은선이 모셨습니다. 예. 좀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부터 시작해서 의정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때 고시공부, 사법시험 공부를 한 5, 6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기가 이제 날짜를 보면 2016년이죠. 2016년 4월에 이제 사법시험이 일사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은 누구든 어디 시골에 있는 우리 아이들,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 부잣집 아이들 누구든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합격하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될 수 있는 사법시험은 공정한 시험인데, 그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은 말 그대로 부모 잘 만나면 법조인 되는 그런 현대판 응서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안 된다. 공정한 서민의 자식도 법조인 될 수 있는 이런 제도 지켜야 된다. 이런 운동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2016년 1차 시험을 치고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이제 그전에는 저는 시민사회 운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시위 한 번 한 적도 없고 처음으로 올라와서 제가 이제 했던 게 요거였습니다. 국회의원 자식들, 손자들, 국회의원 친척들이 돈과 빼들어 국회의원이 되는 응서사회가 그렇게 좋습니까? 과연 로스쿨을 있었다면 이상범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께서 올려온 사다리를 왜 후배들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법개혁이 배치된다면 그 헌법권을 어떻게 갖다가 진행하십니까? 국제주의 근간이 무너진다면 어떤 책임을 이상민 국장위원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민 국장위원장께 부백기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사법시험 동지부가 반드시 떨어지게 주십시오. 도시세계 정기의 기기를 주십시오. 예, 이때가 이제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첫 사회 운동을 이제 삭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에 가서 여기 국회 앞인데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법시험을 살려야 된다는 법안이 있었는데, 그 법안을 여기 이상민 의원이 막아가지고 저희 고시생들이 가서 삭발도 하고 이렇게 시위를 했었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아시죠? 사가정역입니다. 사가정역이고 서영교 의원 지역입니다. 그 사법시험을 살려야 된다는 그 법안, 사법시험 조치 법안을 막았던 사람이 서영교 의원이라 가지고 여기 사가정역에 가서 한 달 동안 매일 3,000배를 했었습니다. 매일 여기 매일 3,000배를 하면서 여기 보면 고시생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사가정역에서 이렇게 3,000배 하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눈도 깜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2016년 7월 달입니다. 그 다음 달인데, 여기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자택입니다. 저는 가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문재인 전 대표였습니다. 대표를 그만두고 있었는데, 요게 양산 자택인데, 여기 이제 같이, 이제 가서 막 저라고 시위를 하니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래 이제 그때 나오셔가지고 또 1시간 반 동안 이제 사법시험을 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그렇게 안 해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여기도 어떻게 이제 좀 희망을 걸고 갔었는데 안 됐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탄핵이 되고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 때 이제 저희가 문재인 그 후보 여기 민주당 사표 가서 이렇게 책을 쌓는 이만큼 저희는 절박하고 절실했었습니다. 이 사법시험이 무너지면 이제는 돈 없고 빽 없는 우리 서민의 자식들은 이제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되니까 이걸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막 절규를 하면서 이렇게 시위를 했고, 여기는 또 어디냐면 박범계, 대전에 박범계 의원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어디 타임스퀘어인가 어디가 아무튼 제일 번화가 있는 거기인데, 제가 이제 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양화대교도 올라가 보고 삭발도 하고 단식도 먹고 했는데 이 노숙투쟁이 제일 힘들었었습니다. 이때가 한 12월 달이었는데 안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안에 습기 때문에 얼음이 얼어져 있고 이 텐트 하나에서 한 50며칠을 노숙투쟁을 했었고, 박범계 의원에게 폐지하지 마라, 도와달라 이렇게 서명도 하고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 장동혁 대표 단식을 외면하듯이 50며칠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막 뭐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박범계 의원은 50일 동안 단 한 번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때가 제가 정말 많은 투쟁을 했지만 이때가 가장 힘든 투쟁이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었고,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문재인 그 후보였어요. 당시 후보 홍은동 그 빌라 자택 앞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는 이제 후보가 아니었는데 문재인 대표님 해서 노숙투쟁을 49일째 했고 이제 단식투쟁을 이때는 이제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요 사진은 뭐냐면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텐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뭐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지 텐트를 걷어가 버렸어요. 요때가 3월 달이었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텐트를 걷어가면 이제 고시생들이 철수를 할 줄 알고 했는데 이제 저는 그런데 굴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노상에 이렇게 이제 노상에 이렇게 그냥 잤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노상이 힘들었었고 하다가 이제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2017년 5월 달에 대선 기간에 도저히 안 되니까 보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표도 찾아가보고 또 서영교 의원 집 앞에서 한 달 동안 삼천배도 해보고 또 박범계 그 의원 지역에서 50일 동안 노숙투쟁을 해봐도 아무도 눈길조차 안 주고 하니까 도저히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에 여기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대선 기간에 양화대교를 이렇게 제가 올라갔습니다. 양화대교를 올라가서 공정한 우리 서민의 자식들 그 기회를 줘야 된다.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법시험 없애면 안 된다. 이런 시위를 하면서 올라가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때 위에가 5월 달이었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다리 위는 5월 달인데도 완전 초겨울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1박 하고 나니까 진짜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춥고 뭐 아무것도 안 먹고 너무 추우니까 이러다가 저체온적으로 죽는 거 아닌가, 정말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이때 무서웠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홍준표 이제 후보께서 다음날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제 사법시험 종치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책임질 테니까 내려봐라 이렇게 이제 전화를 주셨고,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도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조치를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믿고 내려가보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내려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사진도 딱 다리에 내려가니까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그 홍준표 유세장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시생이 굉장히 중립적인 단체였어요. 정치랑은 전혀 상관없고 그냥 순수한 우리 공정사회를 위해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만나야 되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가서 만나서 확실히 확답을 듣자 이 생각이 이제 갔더니만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올라가면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얼떨결에 올라가가지고 보면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때는 위에서 오만 생각이 드는 거야. 이래도 되나? 우리 중립적인 단체가 이래도 되나?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홍준표 그 대표님과 인연이 됐었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청와대에 몰려가가지고 사법시험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시위도 하고, 수도 없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수도 없이 시위하고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2017년도에 최종적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돼가지고 로스쿨 앞잡이 사법시험 폐지 원흉 기득권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을 부탄하는 이렇게 이제 이게 사법시험 완전 폐지되고 나서 이제 청와대 앞에 가서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참 정말 그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김상곤 이제 경기 교육감이었죠. 이분을 이제 교육감으로 지명을 합니다. 지명을 하는데 이분이 뭘 들고 나왔냐면 절대평가라는 수능 절대평가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그러니까 수능으로 이제 학생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로스쿨 같은 또 부잣집, 기득권, 권력자 자식들이 사실상 무임승차하듯이 좋은 대학 차지하게 되는 그런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냥 기득권 가진 사람들, 부자들, 권력자들이 자기 자식들 뒷구멍으로 좋은 대학 보내는 그렇게 될 상황에 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3 교실이 난리가 나서 공정한 수능을 준비하던 중3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제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라는 순수한 학부모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절대평가 도입하면 안 된다. 김상곤 사퇴하라. 이런 시위를 이제 계속해 나갔습니다. 김상곤 사퇴하라. 계속 이렇게 시위를 했고, 여기가 이제 제가 순수한 학부모들로 한 거의 10,000명 가까이 이제 저희 카페가 있었는데, 모았었는데, 여기 보면 피켓이 다 알록달록하죠. 이게 이제 학부모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게 다 알록달록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 그냥 정치색 상관없이 순수한 학부모들이 이렇게 이제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 정시 확대한, 이 정시 확대가 뭐냐면 사법시험 같은 공정한 제도입니다. 이런 정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시위를 했었고, 또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삭발까지 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하면 안 된다. 로스쿨 같은 제도 도입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삭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결국은 뭐냐 하면 수능은 3년 전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3들이 어떻게 3년 후에 치를 줄 알아야 준비를 하기 때문에 3년 예고제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유예를 했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막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결정을 못하고 유예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규탄을 하고, 그래서 유예를 하고 요거 좀 어려운 부분이 하지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공정한 수능으로 할 거냐, 학생부 종합전형, 불공정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할 거냐, 이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 여기 보면 김영란 대법관이죠. 이분이 이제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할 거냐, 수시로 할 거냐, 수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불공정한 합성으로 갈 거냐, 이 대입 제도를 결정하자, 공론화를 통해서 하자,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 1안, 2안, 3안, 4안을 만들어가지고 투표하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1안의 대표자로 활동을 했고, 1안은 수능 전형을 45% 이상 확대하자, 이런 안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능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또 계속 이렇게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여기 전교조 앞 사무실에 가서도 했었고, 저는 이제 1안 수능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 대표자로서 여기 이제 토론에 참여했고, 요거는 그때 수시가 증가하면서 사교육부가 증가한 이유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 단위 시험이기 때문에 인강 같은 게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지만 내신 같은 경우에는 동네 학교마다 다 시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동네 학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학원을 다 다닐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비교과, 말씀드렸다시피 비교과를 챙기기 위해서 또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가 증가하면서 사교육부가 계속 증가해왔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학생 역량에 따라서 인터넷 강의랑 수업 열심히 들으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고발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고발을 한 활동보다 이런 교육 활동이 훨씬 많았습니다. 시민단체 하면서.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학부모 단체로서 처음으로 조직화해서 정식 학도 운동을 했었는데 이게 수면 위로 더 올라오기 전부터 이제 학부모들 사이 그 수시 학종을 10년여 동안 운영해 오면서 우리 학생 학부모들은 이 불공정한 입시를 경험하면서 도저히 수시 학종 제도로는 안 된다. 대입 제도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불신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로 해서 이제 터졌는데요. 뭐 앞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입시라는 건 누군가는 합격하고 이렇게 했었고 요것도 시간 관계상 이제 요것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까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공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입니다.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네, 지난 25일에 교육개혁 단계장관 회의에서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해달라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주문이었는데요. 저희가 두 분과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아마 이제 제가 앞에서 자꾸 언급했습니다만 학생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항상 이런 시기가 되면 혼란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상황이 불거질 때마다 찬반이 팽팽해지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교육 주체들의 입장이 이제 여기는 이제 당시 연합뉴스에 같은 경우에는 출연해서 공정사회를 불기해서 출연해서 저희 정치 확대를 했던 거고요. 이제 여기 KBS에 이렇게 정치 확대를 위해서 출연했었고 여기는 EBS에 이렇게 출연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현정 뉴스쇼, 여기는 선거 연령 관련됐는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정말 우리 사회 공정 제가 이제 어렵게 자랐습니다. 제가 어렵게 자랐고 또 지금 이제 이렇게 오기까지 누구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신이 누구든 부모를 잘 만났든 집안에 돈이 많든 어쨌든 아니 자기가 태어났을 때 집에 돈이 많고 적고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집안에 태어났든 본인이 노력 잘하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본인이 실력이 있으면 원하는 대학 가고 또 원하는 일도 하고 집도 사고 이렇게 본인이 부모 배경이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하면 뭐든지 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제가 처음 이때부터 쭉 가졌던 소신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모든 걸 내팽개쳐 놓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공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운동을 고발보다 훨씬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운동을 했었고 이게 또 왜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선의의 경쟁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과학자, 경제 리더들 이런 우리 아이들이 어디 시골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길러내려면 시스템을 공정하게 출발선을 갖게 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거기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국가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제도는 보십시오. 로스쿨도 그렇고 또 입시도 이제 부모 잘 만나면 좋은 대학 가는 시절입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결국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까먹는 거고 안 돼. 이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우리가 공정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여기 보면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저희가 활동들이 있습니다. 활동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주장했던 이란 정치를 확대해야 된다. 이제 이란이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1위를,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공정에 민감하거든요. 불공정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5% 확대하라고 했는데, 김상곤 장관이 30%만 하겠다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저희가 또 김상곤 사퇴하라고 또 시위를 했죠. 계속 청와대 가서 하니까 이렇게 김상곤하고 결국은 경질됐어요. 한 달 만에 경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상곤은 경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은혜 장관이 왔는데 여기도 김상곤이랑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규탄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조국 입시 비리가 터졌죠. 이때도 저희가 이제 공정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사퇴하라 이렇게 시위하고 또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제가 고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이때부터 처음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이제 조국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위선과 불공정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을 고발을 이렇게 하면서 이때부터 제가 시민단체 하면서 고발을 한 500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조국 고발하고, 예, 조국 고발하고, 그 다음 윤미향 아시죠? 이런 사람 고발해야 되잖아요. 예,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은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고발하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고발을 막 많이 하는 건 무섭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권력자. 일반인은 저는 고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 저한테 고발당하는 사람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 이런 사람들이지 일반인은 저는 절대 건드리지가 않고 두 번째는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고발을 하지 저 개인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을 명백히 저질렀을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건 한 건이 다 소중한 고발이었습니다. 누구는 뭐 남용하다 남발한다고 하지만, 윤미향 같은 사람 해야 되잖아요, 고발. 봐주면 안 되잖아요, 예. 하고 이제, 유시민 이분도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줍니까? 이 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기 유시민 이래 했었고, 또 추미애, 그때 이제 추미애 이분도 불법을 많이 저질렀죠. 그래서 고발하고 이렇게.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이제 위반 혐의로, 예,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발을 많이 하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조선일보, 방송 출연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정용대라는 그 고발을 하고 이때가 19년도였거든요. 2019년도인데 그때부터 고발할 때 제가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이제 돈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역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때 이때 뭐 문재인 이때 고발을 했을 때. 조중동부터 해서 온 언론들이 매일 메인으로 다뤄줄 정도로 그때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활동적으로 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후원 계좌를 걸고 돈을 받았다면 아마 수십억 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고발하는 게 진정성이 없잖아요. 아, 저기는 돈 때문에 고발하는구나. 그래서 진정성이 퇴색되고 또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을 받지 않고 고발할 때 이렇게 이제 대리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세서인데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저도 이것도 이제 코로나 지원금 그때 대리운전 기사는 프리랜서로 지원해 줄 때라 가지고 제가 명세서를 떼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낮에는 고발하고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리고 대리운전이 언제가 피크냐 하면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크예요. 그때까지 피크 2시부터는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PC방 들어가서 이제 고발장을 쓰기 시작하죠. 그렇게 완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또 가서 고발장 접수하고 이런 생활을 몇 년을 했고 굉장히 이제 그때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기사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한번 끼어넣게 해봤는데, 제가 이제 2010년도에 택시기사까지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도 해봤었고, 저는, 식당 설거지도 해봤었고, 또 배달도 해봤고, 정말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저는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왜 공정에 목말라 있고 왜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냐면 그런 분들도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노력하면 더 성공하고 더 나아지고 이런 공정한 사회에야만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지만 정말 삶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저는 택시 기사부터 해서 대리운전 기사부터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평범한 국민들, 서민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고 저는 반드시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2022년도 이것도 말씀드리면 저희 당에서 최초예요. 이때 처음으로 완전 시민단체 출신인 저를 공천을 주셨어요. 저희 정당의 최초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이제 제가 그 공천할 때 이제 접수비를 내는데 210만 원이었는데 제가 이때는 청년이어가지고 50% DC를 해서 105만 원을 내야 되는데 7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대리운전 2번 하고 7만 원을 충당해가지고 그래 접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말 기적같이 이번에 시의원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의원이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지금 공천 헌금이 문제잖아요. 저는 깨끗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려고 술 돈도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의회 들어오고 나서 뭐 고발도 많이 했지만 의회 들어오고 나서는 제가 관심이 있던 이제 의정활동이죠. 이제부터 의정활동입니다. 관심이 있던 분야가 저출산 해소,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뭐 이제 잠실야구장에 다자녀 가구들은 잠실야구장 관람료 할인하는 거 제가 추진을 했고, 예, 또 남산 터널도 다자녀, 2자녀 가구 이상이면 남산 터널도 무료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했고, 예, 그 다음 이제, 미혼 남녀도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그 미혼 남녀 만남을 주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약 문제. 제가, 대치동 마약 사건 아시죠? 그때, 예, 대치동에 이제 애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뭐 기억력 좋아지는, 집중력 좋아지는 약이라고 해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게 그 안에 마약이 들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제가 마약 예방특위 특별위원장으로 시의회에 있으면서 이제 마약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채워야 된다 이런 법안을 만들라고 이제 건의를 했고 또 마약 마약 투약자 입국하면 이제 출입국 그러니까 투약 검사를 하죠. 누구든 입국하면 마약 투약 검사를 해서 이제 적발이 되면 퇴출시키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마약 퇴치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사장에서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시이 적절하고 그 중요한 행사를 개최해 주신 노정훈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제가 이번에 저희 시의회 마약특위 특별위원장을 맡았는데, 정말 저희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마약에 있어서 마지막 어떤 끝자락에 오지 않았나. 여기서 저희가 막아내지 못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말 길거리에 마약하는 그런 환자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어떻게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나라로 전락할 그런 위기에 현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지금 마약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너무나 구하기가 쉽고 또 우리나라가 마약이 다른 나라에서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마약상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팔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지금 마약이 퍼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우리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마약의 끝은 죽음이다. 마약을 하면 정말 인생이 끝난다라는 그런 아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예방교육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약 예방 특별위원회 예, 이렇게 이제 마약 퇴치를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엄청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관광,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만 더 잘하면 세계 의료관광은 세계 1등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 의료관광으로 오면 혼자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술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보통 가족 단위로 와요. 가족 단위로 오고 외국까지 가서 시술을 받을 정도면 잘 사는 집, 부잣집일 가능성이 있어서 오면 돈을 쓰고 가는 그 비용이 일반 관광객의 6배라고 해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만 잘 뒷받침이 되면 세계 1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의료관광이. 그래서 제가 계속 집행부에 그 의료관광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 그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고려대를 석사를 수료했습니다.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 정착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일한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통일이 안 됐다라고 해요. 그 동독 서독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통일이 되더라도 엄청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게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잘 우리나라에 정착하면 나중에 통일되더라도 이 잘 정착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 사회 통합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잘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제가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북한 인권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제가 이제 그 서초구에서 지역 활동을 하다가 동대문구에 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시립도서관, 요것도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여기 도서관 건립이. 그래서 여기 집행부들을 불러서 알아보니까 이게 처음에 한번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동대문구 도서관이 2,300억으로 번역별로 만드는데 그게 제일 지금 투자가 많이 된 2,300억짜리 사업입니다. 제일 큰 사업입니다. 도서관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한번 투자 심사에서 한번 이제 보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보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보류가 되면 사실상 끝난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때가 10월 초였는데 이제 직원들 불러서 꼭 동대문구에 있어야 된다. 동대문구 가보니 정말 열악하다, 제대로 된 문화 인프라도 없고, 정말 이 동대문구 도서관이라도 건립을 해야 이게 동대문구 주민들이 문화 향유도 하고 또 체육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이제 설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통과가 되는데, 조금 저도 이제 기여를 조금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다 노력을 이제 하신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동대문구 도서관이 이제 들어오게 돼가지고, 저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초구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서초구에서 이제 오기 전까지 서초구에 이제 활동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서초구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드릴 말씀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초구에 이래 있다가 갑자기 온 거니까 이제 주민분들이 궁금해도 하시고, 또 이제 오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들이 이제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신경이 안 쓰입니다. 저를 만나보시면, 저에 대해서 만약 선입견이 있거나, 잘못 알았던 오해나 이런 부분이 저는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저는 걱정을 하지 않고, 이제 다음 달 지나면 주민분들 열심히 섬기고 모시고 그래 활동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럼 시의원 끝나면 뭐 할 거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7월 달에 이게 뭐냐면 그 미국 변호사
이제 그 수험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작년 7월 달에 미국 워싱턴 DC 가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때 7월 달이었는데 6월까지 제가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핑계 같지만 공부를 선거운동 한다고 많이 못해가지고 그때는 안 됐는데 이제 올해 다시 시험을 볼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의원 끝나면 저는 이제 미국 변호사도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돈을 벌 생각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최근에 여기 이제 매일신문에 이제 제가 방송에 나갔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의정활동 한다고 이제 방송회를 많이 못 나갔는데 이제 시의원이 끝나면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갈 생각이고 저는 이제 아무 먹고 살 걱정이 없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여기서 활동을 하더라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또 상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동대문 도서관 사례에서도 이제 보셨듯이 저는 시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또 지역의 서초구 지역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수건 사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는 머릿속에 훤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저는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또 수건 사업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선거법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은 동대문 사례에서 보듯이 그리고 제가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무조건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떤 사업 해결이나 민원 해결이라는 게 무조건 떼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합리적이면 거기 이제 민원 담당자한테 설득하고 안 되면 가서 뭐 때로 시위도 하고 하면서 동대문구의 많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사업들 또 민원들 즉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요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제가 여기 처음으로 인사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오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저를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촌놈이라 가지고 이제 머리 쓸 줄도 모르고 그냥 앞에 이제 주어진 것만 이제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한번 이제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하면 이제 보셨다시피 사회운동 처음 하는데 삭발해버리고 양화대교도 올라가고 그 정도로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진짜 목숨 걸고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서 빈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겠다는 건 실천하고 또 여기 이제 하는 어떤 이제 동대문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말씀드린 이 초심을 변치 않고 주민들 섬기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그렇게 이제 한 분 한 분 모시고 그렇게 활동을 제가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한 분 한 분 모시고 제가 진정으로 한번 활동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오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